엄마, 내가,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 아가, 민지야. 이 모녀에게는 어떤 기구한 사연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간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지나간 것은 돌아오지 않는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 거대한 댐에 가로막힌 듯 40년이라는 세월이 거대한 호수가 되어 고여버린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정숙 여사. 그녀의 시간은 8살 배기 어린 딸 민지의 손을 놓쳐버린 그 잿빛 하늘의 어느 날 이후로 단 한 번도 흐르지 못했습니다. 마치 고장 나버린 괴종시계처럼 그녀의 세상은 영원히 그 시간에 멈춰 서 있었습니다. 볕이 잘 들지 않는 낡은 단독주택의 아침은 언제나 서늘한 공기로 시작됩니다. 뽀얀 먼지가 공기 중에 유영하는 것이 보이는 고요 속 정숙은 삐걱거리는 무릎을 안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자개장의 빛바랜 나전칠기가 새벽의 희미한 빛을 받아 희미하게 빛납니다. 그 위에는 그녀의 유일한 보물, 빛바랜 흑백 사진 한 장이 위태롭게 서 있습니다. 사진 속 어색하게 웃고 있는 단발머리 소녀. 정숙은 지난주의 장을 보며 무엇을 샀는지, 어제 저녁은 무엇을 먹었는지조차 가물가물했지만 사진 속 딸아이의 귓불 뒤에 있던 작은 복점만큼은 어제 본 것처럼 손에 잡힐 듯 선명했습니다. 오늘도 정숙의 하루는 40년째 똑같이 반복되는 의식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세상에 없는 딸 민지의 제삿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밤새 끙끙 앓던 허리를 두드리며 부엌으로 들어서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자 뼈마디를 애는 듯한 시린 감각이 정신을 번쩍 들게 합니다. 그녀는 익숙하게 쌀을 씻고 말려두었던 고사리를 정성껏 불립니다. 기름 위에서 노릇하게 익어가는 동그랑땡 부치는 소리가 텅 빈 집안에 울려 퍼집니다. 이 소리만이 유일하게 이 집의 온기를 불어넣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온기는 이내 차가운 벽에 부딪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정숙의 텅 빈 가슴으로 되돌아왔습니다. 내가 대체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 모진 세월을 살아내고 있는 것일까? 사무치는 자책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한평생, 그것도 40년이나 자식의 제사상을 차리는 어미의 심정을 이 세상 누가 헤아릴 수 있을까요? 그 작은 고사리 손으로 엄마, 내가 나중에 커서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라며 어깨를 주무르던 아이였습니다. 정숙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꺼풀 뒤로 시장 바닥에서 사준 삐삐 인형을 끌어안고 세상을 다 가진 듯 행복해하던 딸의 웃음소리가 아른거리는 듯 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이 천근만근의 무게로 그녀의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어느덧 정성껏 차린 제사상 앞에 엎드린 정숙의 등이 파도처럼 가늘게 일렁였습니다. 다 들어가는 향냄새가 매캐하게 코끝을 찔렀지만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누구도 듣지 못할 그녀만의 대화가 시작될 뿐이었습니다. 민지야, 우리 아가 엄마 왔다. 올해도 우리 민지가 제일 좋아하던 동그랑땡 짜지 않게 부쳐왔어. 거기서는 친구들이랑 재미있게 놀고 있는 것이냐, 배는 골치 않고 밤에 잘 때 춥지는 않고 잘 지내는 것이냐. 이 못난 애미는 아직도 염치 없이 숨을 쉬고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있다. 결국 터져 나온 울음이 닳고 다른 마룻바닥으로 툭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차오른 슬픔에 더는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눈물조차 진작에 말라버린 줄 알았는데 한 번 터진 울음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40년의 세월은 그녀를 백발의 노인으로 만들었지만 그녀의 가슴에 묻은 딸은
여전히 세상 물정 모르던 8살 배기 소녀였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르릉. 마치 비명처럼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정숙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습니다. 이 시간에 이 잊혀진 집으로 전화할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20년 전 세상을 떴고 피부치 하나 없이 모든 인연은 썩은 동아줄처럼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벨소리는 집요하게 울렸습니다. 마치 그녀가 수화기를 들기 전까지는 이 세상이 끝나는 한이 있어도 멈추지 않겠다는 듯한 기세였습니다. 정숙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 소리는 뇌까지 파고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뽀얀 먼지가 내려앉은 유선 전화기로 향했습니다. 발신자 표시창에는 그저 알 수 없는 번호라는 글자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가까스로 목소리를 쥐어짜 내뱉었습니다. 조화기 너머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치직거리는 잡음 사이로 누군가의 희미한 숨소리만이 고막을 간지렸습니다. 정숙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신데 전화를 하고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장난 전화라면 그만 끊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조화기 너머에서 아주 작고 가늘게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40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을 뛰어넘어 꽁꽁 얼어붙었던 그녀의 심장을 향해 예리한 파편처럼 날아와 박히는 목소리였습니다. 엄마. 손에서 미끄러진 수화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쿵 하는 파열음을 내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바닥에 나뒹구는 수화기에서는 이미 끊어진 통화의 공허한 신호음만 작게 새어나올 뿐이었습니다. 이정숙 여사는 마치 시간이 멎어버린 흑백 사진 속 인물처럼 그 자리에 못 박힌 채 미동도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전 고막을 찢고 들어와 심장에 박혀버린 그 목소리. 그 짧은 한마디가 그녀의 40년 세월을 통째로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정숙은 거칠게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헛것을 들은 것이 분명했습니다. 자식을 너무 그리워한 나머지 이제는 헛것까지 듣게 된 가련한 늙은이에 불과한 것이라 스스로를 채찍질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너무나도 생생했습니다. 낯설면서도 이상하게 익숙한 그 미세한 떨림까지도 귓가에 달라붙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쿵, 쿵, 쿵. 귓가에서 제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는데 어떻게 쉬는지조차 잊어버린 사람처럼 가슴이 꽉 막혀왔습니다. 손끝부터 시작된 한기가 등줄기를 타고 소름처럼 번졌습니다. 세상은 빙글빙글 돌고 눈앞의 모든 것이 초점을 잃고 흐릿하게 뭉개졌습니다. 이것이 요즘 유행한다는 보이스피싱이라는 사기 전화일까? 죽은 자식의 이름을 파는 악랄한 사기꾼들. 정숙은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이 상황을 설명할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뒤에야 정숙은 마비된 몸을 움직여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주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원수에게 하듯 전화기 본체에 거칠게 내려놓았습니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모든 것이 끝났다는 듯 그녀는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제발, 제발 꿈이기를. 이 지독한 악몽에서 깨어나게 해달라고 그녀는 보이지 않는 신에게 애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정성껏 차려놓은 제사상으로 향했습니다.
하얀 쌀밥 위로 모락모락 피어오르던 김은 이미 온데간데 없고 노릇하던 동그랑땡은 차갑게 식어 기름기가 하얗게 굳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의 딸, 민지가 원망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는 것만 같았습니다. 엄마, 방금 그 목소리는 누구야? 라고 묻는 듯 했습니다. 아니야, 민지야, 아니야. 넌 여기 있잖니. 내 딸은 여기 있는데. 정숙은 사진을 끌어안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엄마라고 부르던 그 목소리는 더욱 선명하게 뇌리를 파고들었습니다. 8살 배기 딸의 앳된 목소리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세월의 무게를 머금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낯선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왜일까요? 그 목소리 끝에 매달려 있던 희미한 울음길은 어릴 적 넘어져 무릎이 깨졌을 때 울먹이며 엄마하고 부르던 딸의 모습과 기이하게 겹쳐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넋이 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제사상 위의 음식들을 치워야 하는데 손가락 하나 까딱할 기운이 없었습니다. 설거지통에 담가둔 그릇들은 그대로였고 방 안은 시간이 갈수록 어지럽게 흩어져 갔습니다. 그녀의 마음처럼 말입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짙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둠은 모든 것을 감춰주었지만 기억과 환청은 더욱 선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내가 정말 미쳐버린 걸까요? 이제껏 잘 버텨왔다고 생각했는데 40년의 세월이 기어코 나를 미치게 만드는 것일까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따르르릉, 따르르릉, 따르르릉. 어둠 속에서 울리는 전화벨 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들려오는 전주곡 같았습니다. 정숙은 자라처럼 목을 움츠렸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듯한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받으면 안 돼. 절대로 받아서는 안 돼. 저것은 내 딸이 아니야. 내 딸을 사칭하는 악귀이거나 나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는 사기꾼일 뿐이야. 하지만 전화벨 소리는 끈질겼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남은 이성마저 끊어버리려는 듯 쉬지 않고 울어댔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지만 그 소리는 뼈를 타고 온몸으로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빨갛게 깜빡이는 전화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저것은 더 이상 전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40년 슬픔을 비웃고 굳게 닫아두었던 과거의 문을 부수려는 망치와도 같았습니다. 결국 정숙은 홀린 듯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전화기를 향해 아주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걸음이었습니다. 조화기 위로 앙상한 그녀의 손이 다가갔습니다. 금방이라도 바스러질 듯 파르르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이 전화를 받는 순간 그녀의 세상이 송두리째 무너져 내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대로 받지 않는다면 평생을 이 의문과 공포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만 같았습니다. 세련된 디자인의 소파 위 최서연, 아니 40년 전의 박민지는 핏기 없이 하얀 얼굴로 스마트폰을 쥐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 차갑게 끊어져 버린 통화음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는 듯 했습니다. 수십 번을 망설이고 수백 번을 되뇌었던 첫마디. 엄마. 그 한마디를 내뱉기까지 그녀는 40년이라는 시간을 건너와야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매몰찬 거절과 침묵뿐이었습니다. 역시 날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야. 서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성공한 커리어 우먼으로 누구에게나 부러움을 사는 삶을 살아왔지만
그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았습니다. 친모에게 버려진 아이라는 근원적인 결핍은 그 어떤 성공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깊은 구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애써 평정을 되찾으려 자리에서 일어나 물을 마셨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서울의 화려한 풍경이 오늘따라 유난히 낯설고 이질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저 수많은 불빛 속에 나 같은 사람은 또 없을까? 태어난 부모에게조차 거부당한 사람은. 그녀는 안방의 서재로 들어가 자물쇠가 달린 작은 나무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얼마 전 돌아가신 양어머니의 유품인 낡은 가죽 일기장이 고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생모를 찾기로 결심하게 된 계기. 모든 비밀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의 한 페이지를 펼치자 다정한 양어머니의 필체가 그녀를 과거로 이끌었습니다. 오늘 우리 민지를 처음 만났다. 보육원 구석에서 혼자 웅크리고 있던 아이. 아무리 말을 걸어도 대답 없이 굳게 닫힌 문만 하염없이 바라보던 까만 눈동자를 잊을 수가 없다. 선생님 말씀으로는 엄마가 금방 다시 데리러 올게라는 말만 남기고 아이를 맡기고 갔다고 한다.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아이는 몇 달째 저렇게 문만 바라보고 있다고. 그 작은 가슴에 얼마나 큰 상처가 새겨졌을까. 이제 내가 그 아이의 엄마가 되어 그 상처를 모두 보듬어 주리라. 일기장 위로 뜨거운 눈물방울이 툭 떨어졌습니다. 양어머니는 세상 그 누구보다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마음 한구석에는 끝내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를 낳아준 엄마의 자리였습니다. 어렴풋한 기억 속 생모의 마지막 모습은 늘 똑같았습니다. 자신을 보육원 앞에 세워두고 뒤 한 번 돌아보지 않은 채 멀어져 가던 차가운 회색 코트의 뒷모습. 그 뒷모습은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악몽처럼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왜 나를 버렸을까?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을까? 내가 울고 떼를 써서, 아니면 내가 너무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수만 가지 질문들이 어린 시절 내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박민지라는 이름과 함께 그 모든 기억을 지우고 최서연으로 새 삶을 살기 위해 발버둥 쳤지만 과거는 끈질긴 족쇄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서연은 굳게 닫힌 일기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를 버린 것도 모자라 이제는 내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내가 왜 찾아야 하지? 대체 무엇을 기대했던 걸까? 그녀는 울면서 나를 반겨주기라도 할 줄 알았나?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빌기라도 할 줄 알았단 말인가?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원망과 분노가 차가운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그래,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그녀는 눈물을 닦아내며 중얼거렸습니다. 내 40년의 질문을 고작 이렇게 차가운 전화 한 통으로 묻어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이유라도 들어야 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버리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내 얼굴을 보고 직접 말해달라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복수일지 아니면 미련일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대로 포기할 수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컴퓨터를 켰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밤을 새워 어렵게 찾아낸 낡고 허름한 동네의 주소 하나를 모니터에 띄웠습니다. 이정숙이라는 이름 석자와 함께 그녀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신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고 직접 마주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40년간 품어온 원망의 씨앗이 마침내 싹을 틔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는 죽은 듯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아예 전화선을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화벨 소리는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서, 귓속에서, 심장에서 시도 때도 없이 울려댔습니다. 밥을 먹다가도, 잠자리에 들다가도 화들짝 놀라 귀를 막는 것이 그녀의 새로운 버릇이 되었습니다. 산다는 것은 그녀에게 이제 형벌과도 같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딸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신락 같은 희망, 그리고 그런 희망을 품는 것조차 죄악이라는 끔찍한 죄책감. 그 두 개의 감정이 거대한 맷돌이 되어 그녀의 앙상한 영혼을 가루로 빻아내고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어떻게 살아남았던 걸까? 밥은 굶지 않았을까? 밤에 잘 때 무섭지는 않았을까? 누구 하나 의지할 곳 없이 그 험한 세상을 어떻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은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그녀의 가슴을 헤집었습니다. 차라리 모든 것이 거짓이기를, 악랄한 사기꾼의 장난이기를. 그렇게 빌면서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혹시나 하는 기대를 참아 버리지 못하는 자신이 짐승처럼 혐오스러웠습니다. 똑똑. 그때 낡은 대문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소스라치게 놀라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 집에 찾아올 사람은 없었습니다. 심장이 다시 불안하게 나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그 여자가 주소를 알아내고 찾아온 것은 아닐까? 어르신, 저 진우예요. 구청에서 나온 김진우. 익숙한 목소리의 정숙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안부를 묻는 사회복지사였습니다. 그녀는 나가보고 싶지 않았지만 문 밖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다정한 목소리에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일으켰습니다. 삐걱거리는 대문이 열리고 선한 인상의 젊은 사회복지사 김진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일 있으세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세요. 식사는 하셨고요? 진우는 집안의 황량한 풍경을 보고는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는 싹싹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쌓여있는 설거지 거리를 보며 팔을 걷어붙이려 했습니다. 냅둬요. 알아서 할 거니까. 정숙은 까칠하게 말하며 그를 밀어냈습니다. 누구의 동정도 관심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를 벌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우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숙의 깡마른 손목과 퀭한 눈을 번갈아 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뵈었을 때랑 너무 다르세요. 무슨 힘든 일 있으시면 저한테라도 털어놓으세요. 제가 다 들어드릴게요. 그러려고 저희가 있는 거니까요. 그 말이 방아쇠가 되었던 걸까요? 40년간 단 한 번도 누구에게도 열어보인 적 없었던 마음의 댐. 그 댐에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자신도 모르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목 놓아 울었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등이 잠잠해질 때까지 조용히 기다려 주었습니다. 한참 뒤 정숙은 본물 터지듯 지난 며칠간 겪었던 지옥 같았던 시간들을 두서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딸에게서 걸려온 전화, 엄마라고 부르던 목소리, 자신의 끔찍한 죄. 그녀의 이야기는 현실성 없는 어느 소설 속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진우는 단 한 번도 그녀의 말을 의심하거나 끊지 않고 진지한 눈으로 경청했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가 이윽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한번 알아봐 드릴까요? 그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정말 따님이 맞는지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만약 정말 따님이 맞으시다면 두 분이 다시 만나실 수 있도록 제가 다리를 놓아드리고 싶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거칠게 내저었습니다. 안 돼요. 안 돼. 만나다니요. 감히 어느 면목으로. 그녀는 상상만으로도 몸서리를 쳤습니다. 며칠 뒤 다시 정숙의 집에서 진우가 이전보다 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정숙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그 후로도 진우는 몇 번이나 더 그녀를 찾아와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정숙에게 작은 쪽지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그 위에는 날짜와 시간, 그리고 동네의 작은 찻집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따님과 통화했습니다. 최서연 씨라고 하시더군요. 어르신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제가 겨우 설득해서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여기서 뵙기로 약속했습니다. 어르신, 이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요. 쪽지를 든 정숙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망과 공포,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기회. 그 말이 비수처럼 날아와 정숙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딸을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 하지만 그 기회는 그녀에게 구원이 아니라 가장 끔찍한 심판대처럼 느껴졌습니다. 40년의 세월을 건너온 딸의 얼굴을, 제 손으로 지옥에 밀어넣은 그 아이의 얼굴을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까요? 정숙은 쪽지를 쥔 손을 천천히 오므렸습니다. 그리고는 핏기 없는 입술을 열어 진우의 마지막 희망마저 부서뜨리는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안 됩니다. 선생은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그 아이를 볼 자격이 없는 어미입니다. 정숙의 얼굴 위로 깊은 절망이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인 동네의 작은 찻집. 창가 자리에 최서연이 꼿꼿한 자세로 앉아 있다. 그녀 앞에 찻잔은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이었던 오후 2시가 3시를 지나 4시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찻집 안에 다른 손님들은 몇 번이나 바뀌었지만 서연은 미동도 없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지막 기대 때문이었습니다. 40년 만에 만나는 딸의 얼굴을 차마 마주할 용기가 나지 않아 어디선가 숨어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어리석은 상상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만나고 싶지 않다고 말했지만 그것은 진심이 아닐 것이라 애써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식을 보고 싶지 않은 어미가 어디 있겠는가. 그것이 그녀가 붙잡고 있던 마지막 희망의 끈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은 가차없이 흘러 찻집에는 하나둘 조명이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은 점차 초조함은 이내 굴욕감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녀는 마치 세상 사람들에게 나는 엄마에게 또 버림받았습니다 라고 광고하는 광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짧게 진동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김진우 사회복지사라는 이름이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것은 그녀가 가장 듣고 싶지 않았던 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연 씨 어르신께서 끝내 집 밖으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득해도 김진우의 미안함 가득한 목소리가 멀게만 들렸습니다. 서연은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 역시나
마지막 남은 기대마저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는구나. 가슴 한구석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40년간 그녀를 지탱해왔던 어쩌면 엄마에게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거라는 마지막 믿음의 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답하고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 여자를 위해 울어주지 않으리라. 그녀는 다짐했습니다. 슬픔과 그리움이 있던 자리에 이제는 차갑고 단단한 증오심이 뿌리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윽고 서연이 차를 몰고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화려한 도심에서 낡고 허름한 동네로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서연의 차는 그녀의 깔끔한 아파트가 아닌 낯선 동네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정숙이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사회복지사를 통해 엄마의 소식을 전해 듣는 무력한 딸이 되기를 거부했습니다. 직접 가서 봐야 했습니다. 나를 2번이나 버린 그 여자가 대체 어떤 얼굴을 하고 사는지, 나 없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살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해야 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과거에 조사했던 단편적인 정보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친부 박 씨, 도박에 폭력에 교도소까지 드나들었던 인간 쓰레기. 과거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그저 그런 환경에서 나를 낳았구나 하는 동정심이 아주 조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분노로 이글거리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그 사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그런 인간은 견뎠으면서 그 폭력은 다 받아내면서 자식인 나는 짐이 되어버렸단 말이지. 결국 나보다 그 남자를 선택했던 거야. 어긋난 진실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심장을 어둡게 물들였습니다. 서연의 차가 낡은 주택가 골목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차에서 내려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낡은 대문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대문을 거칠게 쾅 두드리며 서연은 말했습니다. 계세요? 이정숙 씨, 안에 있는 거 알아요. 문 열어요. 악에 바친 목소리가 조용한 골목을 갈랐습니다. 잠시 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아주 조금 열렸습니다. 문틈으로 지난 40년의 세월을 고스란히 맞은 낯선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녀가 평생을 그리워하고 또 증오했던 바로 그 얼굴이었습니다. 이정숙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40년이라는 까마득한 시간이 그 찰나의 순간에 압축되어 폭발하는 듯 했습니다. 정숙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민지야라는 이름조차 부르지 못하고 그저 숨 막히는 신음만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눈에는 동정심 따윈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이렇게 초라하게 만든 장본인을 향해 가장 잔인한 칼날을 꺼내 들었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네요. 나 버리고 얼마나 잘 사나 했더니 비수 같은 첫마디였습니다. 정숙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그녀의 태도에 더욱 불을 붙였습니다. 왜 대답이 없어요? 내 얼굴 보니까 40년 전에 버리고 도망치던 날이 생각나서 죄책감이라도 드나 보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에요. 대답해봐요. 도박꾼의 폭력까지 휘두르던 그 인간 옆은 죽어라 지키면서 자식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냐고 묻잖아요. 서연이 떠나간 뒤 정숙은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굳게 닫힌 대문은 마치 그녀와 세상 사이를 가로막는 거대한 절벽처럼 느껴집니다. 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얼음 송곳이 되어 그녀의 귓속을 파고들고 뇌리에 박혀버렸습니다. 도박꾼의 폭력까지 휘두르던 그 인간 옆은 죽어라 지키면서 자식은 그렇게 쉽게 버릴 수 있었냐고 묻잖아요. 그 말은 한치의 틀림도 없는 사실이었습니다. 정숙은 단 한마디도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 나는 그런 어미다. 짐승 같은 남편의 폭력 속에서 내 한 몸 건사하기 급급해 내 새끼 하나 지켜주지 못한 세상에서 가장 비겁하고 자격 없는 어미. 딸의 눈에 비친 증오는 지난 40년간 그녀가 스스로에게 내렸던 심판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세상의 모든 빛이 사라진 듯 방 안은 칠흑처럼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불을 켤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차가운 방바닥에 쓰러지듯 몸을 뉘었습니다. 얇은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어 쓴 채 그녀는 깊고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어쩌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던 마지막 희망은 가장 잔인한 형태로 그녀에게 절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것을 놓아버릴 때가 온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그 사이 집안의 공기는 더욱 차갑고 무거워졌습니다. 그렇게 꼬박 이틀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죽은 사람처럼 누워만 있었습니다. 간간이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도 밖에서 나는 소음도 그녀에게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내린 형벌을 죽음이라는 형식을 빌려 집행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김진우가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들어섰습니다. 어르신, 계세요? 이정숙 어르신. 몇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자 불길한 예감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은 사회복지사 진우였습니다. 비상키로 문을 열고 들어온 그의 눈에 비친 집안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인기척 하나 없는 냉골에 코를 찌르는 퀴퀴한 냄새까지. 진우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으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미동도 없는 정숙을 발견한 그는 사색이 되어 달려갔습니다. 이불을 걷어내자 불덩이처럼 뜨거운 정숙의 몸이 드러났습니다. 식은땀에 흠뻑 젖은 채 그녀는 희미하게 눈을 떴지만 초점은 흐릿했습니다. 정신 좀 차려보세요, 어르신. 진우는 다급하게 119에 신고하려다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그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병원에 가기를 완강히 거부할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일단 젖은 수건으로 그녀의 얼굴을 닦아주고 부엌으로 달려가 급하게 미음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었습니다. 한참 뒤 진우는 겨우 몇 숟갈의 미음을 정숙의 입에 넣어주는데 성공했습니다. 약을 먹고 겨우 잠이 든 정숙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진우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따님을 만난 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에 삶의 의지마저 놓아버린 것일까. 그는 착잡한 마음으로 땀으로 축축한 옷이라도 갈아입히기 위해 낡은 자개장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옷 몇 벌이 전부인 텅 빈 장로 한 구석, 그의 손끝에 딱딱한 무언가가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보니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작은 오동나무 상자였습니다. 자물쇠도 없이 그저 소중하다는 듯이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혹시나 중요한 서류라도 들어있을까 싶어 진우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가 열리자 그 안에 고이 접혀 있는 하얀 천이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돈이나 귀중품이 아닌 새하얗고 작은 옷가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으로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한눈에 봐도 갓난아기에게 입히는 베넷저고리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스러운 손바느질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옷이었습니다. 진우는 자기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평생 자식을 버렸다는 죄책감 속에 살아온 노인이 왜 아기의 첫 옷을 이렇게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것일까? 그가 조심스럽게 베넷저고리를 들어 올리는 순간 옷 사이에서 작게 접힌 누런 종이 한 장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진우는 허리를 숙여 그 종이를 펼쳐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잉크가 군데군데 번진 그러나 또박또박 눌러쓴 젊은 날의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가 민지에게, 부족한 엄마에게 보석처럼 와주어서 정말 고맙다. 세상에 어떤 비바람이 불어와도 이 어미가 너의 가장 튼튼한 지붕이 되어 평생을 지켜줄게.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내 예쁜 딸. 그는 쪽지의 내용과 죽은 듯 잠들어 있는 정숙의 얼굴, 그리고 베넷저고리를 번갈아 본다. 그의 눈빛이 혼란과 연민을 넘어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한 예리한 의심으로 변해갔습니다. 이것은 자식을 버리려는 어미가 쓴 글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전부를 주어도 아깝지 않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향한 한 여인의 뜨거운 맹세였습니다. 진우는 손안에 베넷저고리와 낡은 쪽지를 꽉 쥐었습니다. 어긋나 버린 40년의 세월. 그 안에는 분명 모녀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진실이 괴물처럼 숨어 있을 것이라는 강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사회복지사가 아닌 한 사람의 억울한 삶을 되찾아 주어야 할 유일한 증인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진우가 낡은 베넷저고리와 쪽지를 소중하게 품에 안고 잠든 정숙을 결연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세상에는 반드시 밝혀져야 할 진실이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의 먼지 속에 묻혀 한 사람의 삶을 통째로 잿더미로 만들어 버린 진실. 사회복지사 김진우는 이제 그 진실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곤히 잠든 정숙의 귓가에 그는 나지막이 그러나 단단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르신, 조금만 기다리세요. 제가 어르신의 40년을 되찾아 드릴게요. 다음 날부터 진우에 보이지 않는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구청의 낡은 서고를 뒤지고 동사무소를 수십 번이나 드나들며 40년 전의 기록들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찾아낸 것은 정숙의 죽은 남편 박만철의 전과 기록이었습니다. 서류 속에 그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도박, 사기, 폭행 빼곡하게 들어찬 죄명들이 그의 됨됨이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진우의 눈이 멎은 곳은 40년 전 딸 민지가 사라졌던 바로 그의 가을의 기록이었습니다. 특수 폭행 및 상해죄로 징역 2년 선고. 피해자는 정숙의 먼 친척뻘 되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진우는 수소문 끝에 경기도 외곽의 한 요양병원에서 기록 속의 아주머니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월에 깎여 꼬부랑 할머니가 된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이정숙과 박민지의 이름을 꺼내는 순간 그녀의 눈빛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낡은 시골집.
젊은 정숙이 온몸에 멍이 든 채 어린 민지의 손을 잡고 울면서 아주머니에게 매달리고 있었습니다. 언니 며칠만 우리 민지 좀 맡아줘. 그 인간이 노름비 때문에 민지를 팔아버리겠다고. 제발 내가 돈 벌어서 금방 데리러 올게. 응. 아주머니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정숙이 딸을 맡기고 떠난 바로 다음 날 남편 박만철이 깡패들과 함께 들이닥쳐 집을 다 때려 부수고는 민지를 강제로 끌고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동네에 민지가 사고로 죽었다는 헛소문을 퍼뜨리고는 유유히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날 이후로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아왔다며 늙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오열했습니다. 모든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정숙은 딸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짐승 같은 남편에게서, 지옥 같은 가난에게서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한 딸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진실의 무게는 너무나도 무겁고 참혹했습니다. 진우는 차가운 분노와 함께 두 모녀를 향한 뜨거운 연민을 느끼며 곧장 서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아파트. 진우가 서연과 마주 앉아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그가 찾아낸 모든 증거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서연은 경계심 가득한 눈으로 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남편 박만철의 전과 기록과 친척 아주머니의 육성이 담긴 녹음 파일을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은 오동나무 상자를 열어 40년 된 베네쩌 고리와 낡은 쪽지를 꺼내 보였습니다. 따님을 향한 어머님의 진심입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내 예쁜 딸. 한자 한자 애정이 뚝뚝 묻어나는 그 글씨를 읽어 내려가는 서연의 동공이 세차게 흔들렸습니다. 녹음기에서는 아주머니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인간이 민지를 끌고 가면서 뭘 했는 줄 알아요? 평생 애미 원망이나 하면서 살게 만들겠다고 아주 악마 같은 인간이었어. 평생 애미 원망이나 하면서 살게 만들겠다. 그 말이 거대한 망치가 되어 서연의 머리를 내리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녀는 40년 동안 죽은 아비의 저주대로 살아왔던 것입니다. 엄마를 원망하고 세상을 증오하며 그녀가 진실이라 믿었던 모든 것이 사실은 아비가 설계한 잔인한 복수극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서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증오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끔찍한 후회와 죄책감만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 내뱉었던 잔인한 말들이 비수가 되어 고스란히 자신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어머니, 우리 엄마. 서연은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정숙의 집에 진우와 함께 온 서연이 문 앞에 서서 차마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며칠 전보다 더 쇠약해진 모습으로 방 안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인기척에 고개를 돌린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딸의 모습을 보고는 겁에 질린 듯 몸을 떨었습니다. 또다시 자신을 심판하러 온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서연은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핏기 없는 얼굴, 눈물로 범벅이 된 채 차마 어머니에게 다가가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요. 내 아가 민지야. 서연은 쿵 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요. 흐흑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엄마.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는 딸의 모습에 정숙은 무슨 영문인지 몰라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때 진우가 그녀의 곁으로 다가가 모든 진실을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어르신은 따님을 버리지 않으셨어요. 평생 그 사람에게 속고 사신 겁니다. 정숙의 얼굴에 그녀의 눈에 맺혀 있던 절망이 서서히 걷히고 그 자리에 거대한 충격과 슬픔, 그리고 40년간 억눌러 왔던 모든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치고 있었습니다. 40년. 한평생을 올감했던 죄책감의 사슬이 그 순간 쨍그랑 소리를 내며 끊어지는 듯 했습니다. 나는 내 딸을 버리지 않았다. 나는 내 딸을 지키려 했다. 뒤늦게 깨달은 진실에 정숙의 입에서 마침내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바닥에 엎드려 울고 있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주름진 손으로 40년 만에 처음으로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가, 내 아가 민지야. 엄마. 서연은 고개를 들어 어머니의 허리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40년의 세월을 뛰어넘은 두 모녀의 눈물이 마침내 하나가 되어 차가운 방바닥을 적셨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마침내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정도의 시간이 흐른 뒤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밝고 깨끗해진 정숙의 집. 창문에는 예쁜 레이스 커튼이 달려 있었으며 낡은 자개장 위에는 두 모녀가 어색하게 웃으며 찍은 새로운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시간은 때로 약이 되기도 하고 독이 되기도 합니다. 지난 40년간 두 모녀에게 시간은 서로를 핥히는 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는 따뜻한 약이 되어 천천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만에 제자리를 찾은 집에는 어색함과 따스함이 기묘하게 공존했습니다. 서연은 주말마다 어머니의 집을 찾아와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낡은 벽지를 새로 바르고 냉장고를 맛있는 음식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쓰는 거냐? 뭐가 이렇게 복잡해? 엄마, 여기 이 버튼만 누르면 답이 다 된다니까요. 자, 이렇게. 서연은 밥솥 사용법을 알려주며 어느새 자연스럽게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습니다. 정숙은 그런 딸의 모습을 보며 낯설지만 싫지 않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잃어버린 40년의 시간을 한 번에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과거를 묻는 대신 현재를 쌓아가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함께 장을 보고, 함께 저녁을 차리고, 함께 연속극을 보며 웃고 우는 아주 평범한 일상. 그것은 두 사람이 40년간 꿈에도 그려보지 못했던 기적이었습니다. 서연은 스마트폰에 담아두었던 자신의 살아온 날들을 어머니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식 사진, 대학 입학식 사진, 그리고 결혼식 사진까지. 정숙은 사진첩을 넘기며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딸의 가장 빛나는 순간들, 마땅히 그녀가 곁에 있었어야 할 그 모든 순간에 자신은 없었습니다. 미안함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정숙의 거친 손을 서연은 말없이 깍지에 껴 꽉 잡아주었습니다. 괜찮다고, 이제부터 함께하면 된다고. 따뜻한 온기가 손을 타고 전해져 묵은 슬픔을 녹여내고 있었습니다. 맑게 갠 어느 가을날 정숙과 서연이 손을 잡고 작은 언덕을 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주말 정숙은 서연에게 함께 갈 곳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이름 모를 풀꽃들이 가득한 작은 언덕 위였습니다. 언덕의 가장 높은 곳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커다란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여기가 엄마가 40년 동안 우리 민지 보러 오던 데다. 그곳은 정숙만이 아는 딸의 가짜 무덤이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40년간 매년 딸의 생일과 기일이 되면 이곳을 찾아와 혼잣말을 하곤 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어머니의 곁에 섰습니다. 느티나무를 쓰다듬는 정숙의 주름진 손이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이전과 다른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느티나무를 향해, 그러나 사실은 곁에 서 있는 딸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가, 이제 엄마가 진짜 우리 딸 손 꼭 잡고 같이 왔다. 그동안 엄마 혼자 외롭게 찾아와서 미안했다. 이제는 훨훨 날아가렴. 엄마는 이제 괜찮다. 정말로 괜찮아. 지난 40년간 그녀를 짓눌러왔던 죄책감과 슬픔을 떠나보내는 진정한 장례식이었습니다. 정숙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지만 그것은 더 이상 고통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씻어내는 정화의 눈물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런 어머니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서로에게 기댄 채 언덕 아래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며칠 뒤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아름다운 도시의 야경이 펼쳐지는 서연의 아파트에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날 이후 정숙은 처음으로 딸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게 되었습니다. 낯선 잠자리가 불편할 법도 했지만 정숙은 40년 만에 처음으로 악몽을 꾸지 않고 깊은 잠을 잤습니다. 아침이 되어 눈을 떴을 때 부엌에서 들려오는 달그락거리는 소리와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그녀를 맞았습니다. 엄마, 일어났어요? 어서 와서 아침 드세요. 서연은 조금은 서툰 솜씨로 아침상을 차려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밥을 한술 떴습니다. 조금 짰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이었습니다. 밥을 먹던 서연이 넌지시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그 집 정리하고 나랑 같이 살아요. 내가 40년치 아침밥 앞으로 평생 해드릴게요. 이제 더는 혼자 외롭게 계시지 마세요. 정숙의 눈에 이슬 같은 눈물이 천천히 고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40년 만에 처음으로 환하고 행복한 미소를 짓습니다. 정숙은 대답 대신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은 때로 잔인하게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사랑은 그 모든 상처를 뛰어넘어 기어코 서로를 다시 만나게 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긴 오해의 겨울을 지나 마침내 서로의 봄을 되찾은 두 모녀의 이야기처럼 어쩌면 지금 당신의 삶에도 따뜻한 기적은 바로 곁에서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용서할 용기와 사랑을 믿는 마음만 있다면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에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